더불어민주당이 그 비례정당이죠. 비례연합정당에 우리가 민주당이 참여하겠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김 기자 궁금한 게요. 지금 비례당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혹시 나온 거 있어요? 네, 비례정당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군요. 미래한국당에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22.6%, 비례연합정당으로 하겠다 19.9%, 정의당이 7.5%,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있잖아요. 거기에 6.5%, 나머지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보시는 대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사실 뭐 이렇게 비례정당 몇 석을 가지고 갈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비례연합정당은 16석을 가져가는데 수까지 나오네요.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이 참여한 열린민주당 또한 민주당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16석 플러스 5석 이렇게 하면 21석을 민주당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미래한국당은 뭐 미래통합당 쪽 비례대표로 17석을 가져간다. 정의당은 6석을 가져간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초 선거법 개정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양대 정당으로 표가 쏠릴 것이다.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선거법을 지난해 연말에 얼마나 논란이 컸습니까? 그 4+1 연합체가 통과시킨 거잖아요.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배제가 된 상황에서 큰 틀의 취지는 이거예요. 이런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뭐 한국당 이렇게 큰 정당들이 의석수를 독차지하는 걸 좀 막아봅시다. 군소 정당도 왜 우리 국민의 저 뜻에 따라서 뭐 득표율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의석수 좀 더 주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럼 선거법 개정안 지난해 연말에 그럼 왜 통과시킨 겁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의석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한 욕심이고요. 저희는 정당연합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정치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단 한 석에 의석을 불리려는 욕심 없이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참여하려고 한다. 비례연합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위성정당, 개파주의 친문연합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꼴입니다. 당선 가능한 순번의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수를 민주당 후보로 채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과 지금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합하면 21, 미래한국당 17. 그러면 거대 양당이 이 비례 47석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군소정당들 그거 다 위하겠다는 그 선거법의 개정 취지는 어디 갔습니까? 결국에 양당들이 지금 다 독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A 의원은 우선 정치 양극화 해소 명분으로 선거법 개정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선거법 고쳤습니까? 이런 비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고.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위해 선거법을 활용한 것 아닐까요? 군소 정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만든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 뭐 정치가 명분이라고 한다면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들어와서 사실상 말을 바꾼 점에 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도 논란이 돼서 이런 비례 전문 정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위성 정당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만들지 않을 거고 심지어 위헌 정당이라고까지 비판을 했고 2월 3일에는 이 황교안 대표를 고발까지 민주당 그 상무 부대변인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2월 13일에는요. 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인 한성교 의원과 그리고 조훈현 사무총장까지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고발까지 했는데 본인들이 이런 정당을 사실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비례제를 도입한 것에 따라 비례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비판의 초점은 결국 내로남불, 말바꾸기, 이런 모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 교수께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비례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만들어져 있는 비례연합정당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연합인데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민생당도 지금 당장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연합정당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의당과 민생당, 지금 의석수도 있고 예. 4+1에 참여했던 정당들이 해줘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명분이 사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때 여기에 4+1에 참여했던 정당들은 안 오고 지금 무슨 녹색당이라든가 아무도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정당들이 연합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정당들은 이번에 이 차제에 원내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과 민주당의 어떻게든 보수 진영의 저 비례 한국당을 막아보자는 자기들의 속셈이 맞물린 야합의 결과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비례 연합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앙울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태죠. 예. 지금 자꾸 윤 사무총장이 저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치 이게 정당방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공범끼리 정당방위를 얘기합니까? 둘 다 불법 저지른 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선거법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돼서 국회가 개원하지요? 그다음 나중에 이 정당이 좀비 정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내 의석과 지역구에는 하나도 없고 비례만 있는 정당.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사실 이거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례 승계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져가지고 예. 이 정당은 그야말로 기형적 정당이 될 수밖에 아하. 없어요.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 나중에 이게 선거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총선이 끝나고 다시 국회가 열리면 예. 선거법 여야 합의로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예. 이게 국민에게 대한 솔직한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례당에 대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 뭐 이런 거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미래통합당이 사실 선대위원장으로 이분을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김 기자 성사가 됐습니까? 무산됐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김종인 카드는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어요, 그거?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같이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자.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라면 굳이 나를 영입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 그냥 여러분이 합심해서 잘하길 바란다.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거절하면서 결국 김종인 카드는 무산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오. 아니 나한테 저기 그 선대위원장 자리 주려면 나 only one 김종인 딱 단독 체제로 가야지 무슨 공동은 공동이에요. 아예 공동 그런 거 할 거면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자, 황교안 대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깃발을 들겠습니다.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황교안 대표. 내가 직접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결정이 됐다네요. 시청자 여러분. 총괄 선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맡고 밑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혁통위 위원장을 지낸 박형준 전 의원 그리고 신세돈이라고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지난주에 그 사퇴했죠. 공관위원장 자리에서. 김종인 카드도 어쨌든 무산이 됐습니다. 통합당의 미래는 좀 우리 최 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갑자기 지도부가 복잡한 상황이 도래가 됐는데요. 예. 황교안 대표가 기본적으로 리더십 스타일 자체가 마쿠 조율형입니다. 어허. 뒤에서 이렇게 조율하고 하는 스타일이고 거기에 반면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진두지휘형이거든요. 앞장서 나를 따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직선적이고 공격적이죠. 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선거와 같은 전쟁 국면에서는 걸맞다. 상당히 위력을 발휘한다. 라고 해서 선거 때마다 빛을 발했던 게 김종인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정중동으로 가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판 전쟁을 벌이는 선거 국면이 잘 맞지 않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층이 많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 국면에서 이제 김종인 카드가 무산된 상태에서 과연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 이 선거 그야말로 일패도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진두지휘의 리더십을 발휘할 건지 지금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간다면 그야말로 총선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리더십을
제대로 검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그 시험 무대라고 저는 봅니다. 배승희 변호사. 뭐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서 사령탑을 맡아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고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 당시에 문재인 당 그 비대위 대표로 알고 있는데 네. 상고 투려를 해서 모셔올 만큼 굉장히 선거에는 영향력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선거를 정말 활기차고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 이분을 모시겠다고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이 발언으로 논란이 뭐 되고 있어 버렸어요. 강남의 이 태영호. 태영호 네. 전 공사한테 하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쭉 약간의 이 잡음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오늘 결정을 빨리 하고 본인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은 있을 수 있죠. 당내 잡음은 잡았지만은 황교안 대표 본인도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본 분인데 과연 선대위를 맡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 선대위 체제로 가려면은 이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이 선거에 활력을 막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네. 본인 종로구도 좀 지금 차이가 나는 판국에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도 뭐 사실상 있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간에 이 공천 잡음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측면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나선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진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정치권 관련 이 총선 관련 뉴스가 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상황이 그날도 막 몇 번씩 바뀝니다. 정치 데스크는 그러한 뉴스들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신속하게 총선 30일 동안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이 김종인 카드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중간에 민주당 쪽에서 김종인을 누군가 만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낙연 위원장이요. 김종인 전 대표와 이달 초에 만나서 통합당 가려고 하는 거에 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거 뉴스네요. 지난 2일이었는데 이낙연 그 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 전 대표에게 보수 정당 이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요. 김 전 대표의 통합당 합류 이야기가 나오던 시점이었는데 만류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보도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에서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부인하지 않은 셈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러한 뉴스도 나왔고 이번에는 이 두 분 간에 오늘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 얘기일까요? 먼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바로잡으라고 하셨는데 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이 얼마나 좁은지 이번에 한번 봅시다. 속이 얼마나 참 넓고 좁은지 이번에 한번 봅시다. 당대표 퇴임 후에 지금까지 연락 온 일이 없습니다. 참 사악한 지도부입니다. 당대표 퇴임 이후에 지금까지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일부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자유민주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역을 수시로 옮기면서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은 우리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만 더 키울 뿐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지역을 수시로 옮기면서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은 우리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급기야 이제 내일 대구 수성을에 이제 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그를 이제 염두에 둔 발언이죠. 홍준표 전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쫄보 정치를 하면서 당내 경쟁자 쳐내기에만 급급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만 입 다물고 종로 선거에나 집중해라.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네. 제가 하나 아쉬운 게 마음이 드는 게요. 아까 최 원장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마쿠 정치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해야 할 데서는 마쿠 정치를 못했어요. 사실 이번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 문제나 홍준표 후보의 문제를 놓고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기 위기감이 작동되고 예. 그 리더십이 작동되지 못했다는 아주 명백한 징후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깝고 제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 이번에 살아 돌아온다면은 정말 오히려 이력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 앞에 그 대선 가도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마쿠 정치 실종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